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좀 거친 표현을 써봤습니다. 대한민국 우파 이기고 싶은가라는 제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는 원래 좌파 우파라는 말을, 그런 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대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는 인류 역사에서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한평생 살고 모여서 살아가는데 꼭 그런 구분을 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회의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좌파 진보로 구분되는, 그리고 우파 보수로 구분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자신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언론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도 할 수 없이 그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남짓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는 좌파,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좌파가 만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이 줄기차게 2년 반 동안 지금 주장해 왔듯이 그들은 결국 연방제 통일안, 남북 간의 평화경제라는 모델,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국가의 건설,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독주해갈, 개헌을 하면서까지 독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논리 속에서 우파 진영은 질이 멸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파가 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아마도 대통령의 탄핵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고요. 좌파들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그러한 흐름을 바꾸는 그 작업에 매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좌파들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더욱이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선거 다음에 곧 닥치게 될 대통령 선거, 그때의 승리를 위해서 이 우파는 더욱 좌파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 좌우파의 구분이라고 하는 대립,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획기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도 아마 심각하게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다음 선거를 6개월 앞둔 상태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미 선거의 준비를 한 50% 이상은 이미 끝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공천할 것이고 어떻게 공천할 것이고 어떻게 물갈이할 것이냐, 그리고 상대 진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동과 작전을 전개할 것이냐 라는 공작에까지도 구체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 세력 쪽에서는 아직까지 전열조차 정비를 못하고 이제 와서 대통합이니 대통합이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을 설왕설래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정당 정치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채널 24K 입장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가닥을 못 잡고 있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쪽에 당신들이 정말 이기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좀 정리를 해서 전해볼까 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제도 속에서
총칼을 들지 않은 사실상의 전쟁이지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래서 그 권력을 쟁취해서 국가의 운영을 자기들의 주의 주장대로 이끌어 보기 위한 전쟁이지요. 선거전이니까 총칼 든 전쟁의 논리 가지고 그걸 설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전이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도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과 똑같은 몇 개의 전쟁 규칙이 있다. 간단히 몇 가지 원칙을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의 규칙에는 시간대별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다. 그 시간대별 규칙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전쟁에는 준비 단계가 있고 전쟁의 수행 단계가 있고 승부의 확정 단계 세 단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 단계에 대해서 그때마다 전술 지휘관이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는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준비 단계, 전쟁의 준비 단계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느냐? 전투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왜 하는 건지 전투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굉장히 혼란한 전쟁이 될 것이고 그런 팀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반드시 패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이게 우선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현 집권 세력과 싸우면 무엇 때문에 왜 싸우느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피아간에 상대방과 나의 전투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는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사의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급과 치중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전쟁을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 조직과 전열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오합지졸들 모아놓고 그것도 조직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해봤자 그거는 해보나마나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이제 전투 조직과 전열을 보급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치중과 보급, 전투 장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식량을 제공하고 전투 물자를 제공하고 이런 계획이 명백하게 현실성 있게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막바로 수행하게 된다면 전쟁을 하는 중에 지휘부 또는 지휘부 속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통합체계 이것들의 계통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패전한 사례들을 보면 지휘부가 수시로 갈리고 지휘부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패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지요. 그리고 전투 조직 간의 협력 체계와 이 전투 조직을 지원하는 지원 세력, 이들의 능률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투 목표를 시종일관 잊어먹지 않는 집중력이 있는 전투원들, 그것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들의 사기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그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 그 전투원들의 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교란하기 위해서 선전과 선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전쟁사를 읽으면서 그 전쟁사 속에서 항상 이러한 원칙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승부를 확정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최종 동원 체계가 충분해야 된다.
마지막 여기에 실탄 몇백 발, 포탄 몇백 발만 있으면 완전히 괴멸하고 승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든지,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장수가 사라지게 되거나 교체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생겨서 최종 동원 체계가 충분하지 못하면 전쟁은 결국 승리로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승부의 확정 단계에서는 돌발 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사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은 언제나 인간 앞에 벼랑간 등장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역사의 많은 것들이 그 변곡점에서 인간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우발적 사태, 이것들에 의해서 그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규칙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완전히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우파 보수 세력들이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이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첫머리에 들여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이 세 개의 단계 중에서 준비 단계에 이 보수 우파 세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선 정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중심으로 해서 보수 우파 세력 중에서 나오는 가장 심각한 얘기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을 전부 하나로 결집시킬 것이냐, 어떻게 대통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야권 대통합의 이야기나 통합신당의 창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전쟁의 지금 준비 단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바로 어떻게 전투 조직을 구성할 것이고 전열을 정비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과제들은, 첫째, 전쟁의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 이러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어디까지로 잡고 통합을 시도할 것이냐. 세 번째, 그러한 작업을 누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할 것이냐 라는 과제들이 던져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세 개의 과제들은 당연하게도 그 뒤에 오게 될 전쟁의 수행 단계에서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들, 그 조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를 명확히 맺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그러한 과제들이 수행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전쟁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전쟁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선거라는 전쟁 목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대개 공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공약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대의 명분, 그것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전쟁 준비 단계에서 통합을 시키기 위한 명분으로서는 이런 정도를 고려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집권한다면 부국 강병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부국 강병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국 강병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겠다. 두 번째, 붕괴된 자유민주적인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갖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정당 정치의 개념이라든지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사법에 관한 권한의 문제들 많은 것들에서 헌법적 가치가 지금 깨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국민들에게 팽배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붕괴된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 번째, 경쟁적인 국제사회 속에서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역량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러한 전쟁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전쟁의 목표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을 통합의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는 세력이 아닌 세력들과 아무리 통합을 해봤자 그것은 전쟁 수행에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대의명분, 세 가지 정도의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세력, 그 세력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좋은 명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무슨 부패 사회의 척결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흔했던 것 이런 것들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위압을 느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이야기들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합 세력들을 모으기 위해서 첫 번째 해봐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전제로 해서 그 중에 어디까지를 통합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는 목표를 명확히 한계를 지어야 하겠죠.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현존 정치 집단의 이제 집단을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집단이 현재의 집권 세력이죠, 우선. 그리고 거기에 유사한 집단들,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손학규 씨를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의 일부, 그리고 정의당 또는 민주평화당까지도 이제 이쪽 세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집단이 한 그룹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본 이제 전략이니까 그를 중심에다 놓은 통합을 한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경쟁적 관계에 있는 중립 집단 같은 사실 그 중립 집단이라고 봐야 하느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집단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일부,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같은 집단이 있을 수 있지요. 이들은 이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조직을, 신당 창당을 위한 기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선이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경쟁적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이 우파 통합을 방해하는 집단이 이제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통합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단. 그 집단으로는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은 당연히 굉장히 표 동원력도 이미 이제 광화문에서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일정한 표 동원력도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집단이어서 반드시 통합의 범위 내에 넣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유한국당 당 자체 내에 있는 계파 조직,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탄핵에 관해서도 그렇고 지도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계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계파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존재하는 그룹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경계선상에 있는 인사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정치적 인사들이 존재하지요.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의원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원외에 있으면서 지지를 간간히 표명하는 그러한 유력 인사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같이 갸웃갸웃하는 이런 집단들도 있지요. 이들을 과연 통합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4개 정도의 집단이 정치적 집단이고, 그리고 우파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세력, 통합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있죠. 누굽니까? 부동층으로 떠돌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정말 나는 투표 안 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아예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치에 관심 많은데 정말로 투표하기 싫어, 선택할 곳이 없어서, 이런 국민들, 부동층으로 남아서 떠돌고 있는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통합해서 끌어들일 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우파 세력의 통합을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기획하고자 한다면 우선 일본은 대상이 아니죠. 2번도 아마 이미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쪽에서는 보도되는 바를 따르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선을 긋겠다. 유승민 의원이 이미 선을 긋고 나왔고, 그리고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신당 창당의 조직을 출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남는 것은 3번과 4번, 그리고 이것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끌어들일 수 있는 5번, 여기까지가 통합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약을 하고 나면 상당히 정신이 맑아질 수 있지요. 버릴 거는 버리고 반드시 통합해야 할 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통합의 범위는 3번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계파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부의 지지 세력들을 또는 신진 영입 대상들을 잘 골라내고 우리 쪽으로 잘 끌어들일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그 밖에도 들어올 수 있는 인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문을 열어놓느냐. 예를 들자면 이번에서 완전히 제외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판이 기우는 데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로 이탈해서 들어와서 이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도 생겨나겠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열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의 통합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주 신선하고 참신하고 공개적이어서 거기에서 이 5번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작업은 연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아마도 이게 우선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태극기를 들고 나선 애국시민들 또는 그리고 당 내부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계파적 이익 때문에 또는 자기의 어떤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이 계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그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 그 원죄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남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지금 그건 덮고 가자, 묻고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실제로 덮고 묻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선거 전에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것이 선거 전에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잘 나가던 선거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묻고 덮고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소화를 해내야 하고 그리고 극복해내야 하는 주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보수 우파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라면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좋은 답은 하나가 존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나는 무조건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래 주길 바란다라는 답을 얻어내거나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나를 딛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보수 우파 통합을 하고 싶다라는 집단 쪽 그 지도부로서는 더 이상의 답을 얻어낼 게 없는 거지요. 모든 채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화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도부는 그러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하고의 접촉을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한 것 이상의 정성을 쏟아야 하고 그런 접촉의 라인을 전부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면회를 신청을 해서 되지 않으면 정말 명문장의 편지로 간곡함을 호소하든지 아니면 면회소 앞에 가서 만나달라고 그야말로 단식 농성을 하든지 이런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꼼수를 써봤자 그것이 통합에 기여하는 힘을 갖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갖 언론에 공개됐던 그런 방법들은 악효를 갖지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공당에서는 우리 공화당에서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겠다.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조원진 대표가 밝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그 과오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 선거에 올인해서 제대로 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또한 동시에 그러한 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답만 얻어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를 감동시키기 위한 이쪽의 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과오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측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과오지요. 지금 보수 우파 쪽에서 보면 분명한 과오였습니다. 그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극적으로 일부 거기에 최대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정계 은퇴나 불출마 선언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당 대표는 이 통합을 중심에서 추진하는 어떤 인사든지 그 세력은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전략이 있지요. 자유한국당의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당협위원장들은 일제히 당협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모든 권한을,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지휘부에 일임한다라는 결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 나서 지휘부가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정말 공정하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사례가 없었던 아주 훌륭한, 그리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천 방법으로 화답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가슴을 때릴 것이고 국민들을, 제5번에 속한 국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씌워져 있는 멍해, 그것 중에 가장 큰 멍해가 뭡니까? 지나치게 귀족적이다라는 거지요. 폼 잡기 좋아하고 신사게임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양보하는 것도 없고 내놓는 것도 없고 던지는 게 없다. 그런가 하면 경력과 찬란한 학력을 자랑하는데 그들로부터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을, 국민들의 가슴을 치는 미래 비전을 내놓는 게 뭐 있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구성원,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오로지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선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단서가 모든 당협위원장직의 반납입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반납하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국회법상 어렵다는 거, 그거 이미 제가 방송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렇지만 당협위원장직은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직을 버린다는 것은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되었건, 여기 열거된 누가 되었건 간에 그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보수 우파 통합에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명성이 어떻고 뭐 여태까지 그 캐리어가 어떻고 그래서 영입하는 게 좋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표가 100표 늘어나는 대신 깨지는 표가 1000표가 된다면 그런 영입은 하지 않는 게 당연히 옳은 일이겠죠. 언제나 원칙을 세우고 오로지 통합에 기여될 것이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원칙을 줄기차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는 가장 현실적으로 초미의 지급의 과제로 남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전쟁의 준비 또는 전쟁의 지휘,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누구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휘부는 가급적이면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 확정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 그러한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보수 우파 통합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 지휘부를 계속 흔들어대고 거기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자기의 정치적 계산을 계속 내세워서 괴롭히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와 같은 일들은 그야말로 보수 대통합의 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든지 완벽한 사람도 없고 전능한 사람도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가 이 보수 대통합을 진행하기 위한 현실적 진행의 지휘자로서 그가 유일한 존재라고 하면 그 존재를 키울 생각을 하고 그 역량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통합은 하자고 얘기하면서 지휘자, 지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흠을 만들려고 하고, 그게 그러면 통합을 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일단 그 사람밖에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가 차선이 됐다 할지라도 그밖에 없다면
그 힘을 만들어주고 키워야 합니다. 영웅은 집단이 힘을 모아주고 키워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무방이가 애초부터 무슨 그렇게 뛰어난 지략가고 장수였습니까? 그 밑에 있는 뛰어난 장수들, 지략가들이 힘을 모아서 그를 영웅을 만들어준 거지요.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창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강성했던 항우를 꺾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뽑혀진 지도자는 모든 구성원에게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는 또한 구성원에게 과감히 요구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해야 됩니다. 영국이 곧 독일에게 무너지려고 할 때 등장했던 처칠의 국민에 대한 요구, 나는 당신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다. 이 중심에서는 지휘부는 처칠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링컨이 되어야 합니다. 링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무슨 그렇게 절대적 이 가치 기준을만을 고집하거나 이런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협할 걸 타협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세력을 중심에 만들어내고 그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그는 유연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이기도 했지요. 그러한 지도자는 우직한 소나 말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때로는 사나운 호랑이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여우가 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귀여울 수 없는 강아지까지라도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씩 가닥을 잡아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중심을 세우는 데 성공한다면 그러면 보수우파 대통합의 길은 적어도 50% 이상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이냐, 어떤 구체적인 공약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예상되며 어떻게 공천이라고 하는 이 난맥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번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